안녕하세요. 성남외고 중국어과 정강원입니다. 오늘은 홍루몽이라는 소설의 주제로 발표를 시작할 건데요. 중국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홍루몽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책의 저자인 조서일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경에서 어렸을 때 귀족 가문의 귀공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조상은 황실의 신임을 받아 크게 출세하게 되는데요. 그의 요절한 그의 부친에 이어 숙부대에 가세가 기우자 조설근은 13살가량의 나이였는데 소년으로 더할 수 없는 심리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그는 향산기슭으로 옮겨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려 팔면서 술을 사 마시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10년의 세월 동안 홍루몽의 창작에 매달렸지만 마지막 탈고를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극과 극을 경험한 그가 비참한 현실 속에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한탄하며 쓴 소설이 바로 홍루몽입니다. 네, 다음은 홍루몽의 문학적 특징입니다. 석두기, 금옥연, 금능십이차, 정승록, 풍월보감이라고도 불리는 이 홍루몽은 80회본의 그런 필사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등장인물에 대한 세밀한 묘사와 기복이 넘치는 구성 등 청대의 으뜸 가는 소설로 꼽힙니다. 그래서 결국 후대 사람들에게 홍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홍루몽의 언어는 당시 베이징의 구어체에 기초한 아름답고 세련된 문학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간결하고 정확하고 소박하면서도 다채롭습니다. 작중 인물들이 말할 때는 말소리를 듣는 듯, 인물을 보는 듯, 그 사람의 심미를 들여다보는 듯하고 사물을 묘사할 때는 사실적이며 그림을 보는 듯합니다. 중국 고전소설의 특성상 삽입된 시 역시 상황에 부합되어 인물의 심정을 잘 나타내고 성격을 부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작품의 묘미를 살리는 언어 특징 중에 하나는 한자의 동음이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작품들이 지니고 있었던 호걸은 정의로워야 한다, 첩들끼리 다투어야 한다 등의 상투성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이전 작품과는 차별되는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홍루몽의 등장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루몽의 등장인물은 수만 따져도 500명이 된다는데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복잡한 가계도가 있는데 저희는 이런 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다 지나가서 이거 설명 안 하고 중요한 이 책에 있는 삼각관계, 즉 가보옥과 그리고 설보채 그리고 임대옥 이 3명만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소설의 남자 주인공이 가보옥입니다. 가보옥은 가정과 왕부인의 둘째 아들입니다. 태어날 때 입에 옥을 물고 태어났다고 해서 보옥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요. 집안의 명성과 부귀가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가문이 몰락하는 시점에 태어난 연고로 그는 집안에서 최고 권위자인 조모, 가모의 지극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가씨 집안에서 떠받드는 인물입니다. 네, 다음 인물로는 설보채인데요. 이 인물은 원래 설보차라고도 불리는데 그래도 보차보다는 보채가 더 예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채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설보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인데요. 설보채는 가보옥의 이종사촌 누이로서 금능십이채, 즉 12선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매사에 합리적이고 용의주도한 성격의 소유자로 재색을 겸비한 그 시대의 가장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여성상으로 형상화되어 있고요. 임대옥과는 달리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지위 상승을 위해 결혼을 하는 등 임대옥과 많은 대비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소설의 또 다른 여주인공인 임대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뭐죠? 왜 갑자기 노래가 바뀌었죠? 이선희 씨의 인연이라는 곡이죠? 이 가사가 정말 애절하기로 유명한 곡인데 아마 임대옥의 그런 마음과 비슷해서 아마 나온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어쨌든 임대옥 설명하겠습니다. 임대옥은 가보옥의 고종사촌 누이로서 금능십이채 역시 12선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가시집의 보살핌을 받으며 소상간에 기거합니다. 그래서 소상간은 가시 집안의 한 집인데요. 당시 봉건귀족 가부는 여성이 재주가 없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지만 대옥은 풍어를 완상하고 시를 읊조이며 자유연애를 열망하는 의식화된 여성으로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약하고 예민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책의 내용을 알아볼까요? 스토리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은 가보고 옥을 물고 태어나다. 태초에 하늘이 무너지자 여신 여와는 거대한 바위돌 36,500개를 달구어 하늘을 받쳤습니다. 그중 36,500개만 쓰고 나머지 한 개는 청경봉 밑에 버려뒀는데 여와의 손이 거친 뒤로 연기가 통하게 된 이 돌은 마음대로 움직이고 커졌다 작아졌다 하며 인간의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환선녀가 이 돌을 신영시자로 삼고 신영시자는 강주선초를 키웁니다. 신영시자가 인간상으로 내려가 환생한 것이 가보옥이고 강주선초는 그의 고종사촌 이대옥을 태어납니다. 이때부터 그의 둘은 운명적인 만남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2편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자, 둘째 번 이야기인데요. 자, 가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다 쇠퇴와 파멸의 길로, 이게 제목인데요.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원춘이 귀비가 되고 가부는 극도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누립니다. 그러나 집안의 중요한 일들을 관리해야 할 남성 인물들이 모두 무능력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귀비 원춘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으면서 가부는 급속도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가진과 가련의 뇌물 관련 비리가 발각되면서 가부는 수색당하고 자기가 박탈되며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가보옥은 이런 가족들의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면서 점차 세상에 대한 허물을 느끼게 되는데요. 과연 그 뒤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아요?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스토리인데요. 마지막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옥과 보채의 혼인, 그리고 대옥의 죽음입니다. 보옥은 대옥과 혼인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왕이 보니 보옥을 속여 보채와 혼인하게 합니다. 결혼식을 치른 보옥은 신부가 보채라는 것을 알고는 기절하여 들어눕게 되고, 대옥은 결혼식 날 그 사실을 안 채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보옥은 대옥이 죽은 것을 알고 통곡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말을 잃어가고 세상을 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묵묵히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모두 그가 가부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보옥은 시험장을 나오는 순간 사라집니다.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세상에 항의하고 싶어집니다. 여기까지 스토리를 얘기했고, 이제 작품의 비극성을 얘기하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타이타닉과 같은 비극성이 많은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이 홍콩도 제만의 그런 비극성이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인의 문화와 중화민의 비극 전통인 심리 방식, 심리학까지도 그려내고 있으며 당시의 사회상을 현실감 넘치게 묘사하고 있는 중국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문화 작품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점과 작품의 가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판하고자 하는 점은 당시 봉건사회에서 빚어진 혼인과 애정의 부자유 및 이외의 부당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신양명, 출세만 치우친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을 갖고 있는데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먼저 고전문학의 종합전시장이라고 불릴 만한 풍부한 고전문학들이 같이 있고 영원한 현재성을 가진 세계 명작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중국의 전통문화를 폭넓게 담고 있는 가장 중국적인 책이라고 불립니다.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 책의 주제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주제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네, 약간 오글거리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었던 작품이었다 저는 생각했고요. 사랑에 관해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결국 모든 걸 버리고 사랑을 택한 가보옥을 통해 작가는 아마도 사랑의 무한성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러분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